안녕하세요.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 김성준 교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은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선생님은요, 자신이 가르치고 만나고 교제하는 대상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교사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아는 만큼 좋은 교육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님은 자신이 만나는 아이들,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 자신과 이제 함께 교육의 현장에 있는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게 됩니다. 사랑한다면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상대방을 알아가려고 노력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교회학교 아이들을 사랑하신다면 그 아이들, 내가 만나고 가르치고 나와 교제하는 그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공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공부할 텐데요.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또 오늘 알게 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더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을 이해한다 했을 때, 내가 가르치고 만나고 교제하는 아이들을 이해한다고 했을 때는 세 가지 부분의 이해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해는 지적 발달 이해입니다. 지적 발달 이해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계속 뇌가 발달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뇌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머리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적인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발달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아이들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지적 발달 부분을 알아야 아이들과 대화하는데 상당히 수월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해는 심리적 발달 이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심리가 있죠. 마음이 있습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의 발달, 이 마음의 발달, 또 마음에 어떤 고민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성장하면서 계속 변화가 되고 바뀌거든요, 주제들이. 그래서 이 심리 발달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같이 공부해 봐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문화적 발달 이해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혼자 살지 않죠? 우리 아이들은 또래 공동체와 함께 살아갑니다. 학교 생활 가운데서 또래 공동체가 함께 있는데요. 그리고 친구들도 있고 또 선후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모였을 때 공유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함께 있을 때 공유하는 내용이 바로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의 문화적인 부분이 어떻게 발달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공부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제일 먼저는 지적 발달에 대한 이해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적 발달을 연구하는 학자 중에 제일 유명한 학자는 피아제, 장 피아제라는 학자입니다. 이 학자는 이제 4단계의 지적 발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적 발달 요 표에 나오는 이 단계를 하나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단계마다 특징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제가 연구한 것과 이제 같이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종합적으로 지적 발달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 단계는 이제 피아제가 나눴습니다. 피아제는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4단계를 제시합니다. 감각운동기 때는요, 이제 아기 때죠. 응애하고 이제 태어났을 때인데요. 이때 아이들은요, 감각을 통해서, 느낌을 통해서 세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적인 부분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아기가 이제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울다가 그 다음은 이제 배고프니까 그 다음에 이제 먹게 되는 거죠. 입을 움직이게 됩니다. 입은 바로 발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기 때부터 입은 발달합니다. 뭐 이빨은 나중에 나겠지만 어쨌든 입은 발달해서 입을 통해서 음식을 섭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입이 아이들의 발달 중에서는 제일 빠르거든요. 다른 감각기관보다도 입이 제일 빨리 발달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다 입으로 가져가려고 노력하게 되죠. 그게 왜 그러냐? 입이 감각을 느끼는 기관이에요. 느낌을 알게 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게 잘 움직여지니까 아이들은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뭐 아이가 걸을 수도 없고 뭐 팔을 제대로 막 움직일 수도 없는 아기 상태이기 때문에 입을 통해서 세상을 경험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물을 입으로 가져가면서 느끼죠. 와, 이거는 딱딱하네. 이거는 뭐 이렇게 물컹물컹하지. 아, 이거는 되게 부드럽네. 아, 이거는 무슨 맛이지? 아, 이게 뭐지? 이러면서 감각을 통해서, 느낌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단계가 감각 운동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아기 때는요, 사실은 입을 통해서 느낌을 경험하는 교육이 중요한 교육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이제 사물을 두면은 아기는 그걸 입으로 가져가거든요.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뭐 입에 넣으면은 안 될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입에 가져가면은 위험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입으로 가져가면은 안 되죠. 위험하죠. 샘킬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는 아이가 주변 사물을 입으로 가져가는 것을 이제 막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위생 때문에 그리고 안전 때문에 막게 되는데요. 그게 딜레마예요. 아이들은 입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경험하고 입으로 이제 뭔가를 이제 가져가면서 그 느낌을 통해서 세상을 경험하는데 그 경험을 완전히 원천봉쇄한다면 이제 지적 발달에 있어서 좀 차단을 시키는 경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안전과 위생 때문에 또 입으로 막 가져가게 하기에는 또 위험하고 그래서 이게 딜레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한테 입에 가져가서 세상을 경험하게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안전과 위생은 고려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답을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뭐 주변에 진짜 안전한, 샘킬 수 없는 그러나 이제 물고 빨아도 될 만한 물건을 주변에 배치해 두든지 여러분 요즘에 이제 장난감 중에서도요 입으로 가져가서 이제 막 물어도 괜찮을 그러니까 위생적인 그 처리가 된 그런 장난감들도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주변에 이제 물건들을 두되 안전한 물건 그리고 입에 이렇게 가져가서 물고 빨아도 위생적인 그런 것들을 두시면은 아이들이 이제 입을 통해서 세상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제 이 부분을 기억하세요. 이게 좀 이제 딜레마잖아요. 입으로 가져가서 세상을 경험하게 하는 기회도 필요한데 또 안전과 위생 때문에 그걸 또 막아야 되고 이 지점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안전한 입에 가져가도 위생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 그리고 안전한 이제 물건이 있는 그리고 생킬 수는 없는 그것을 옆에 두고 물론 중요한 거는 엄마 아빠가 보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아기 옆에 엄마 아빠가 없이는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기들은 전혀 인지가 없기 때문에 이때 인지가 이제 발달하긴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아이들 옆에는 엄마 아빠가 있어야 돼요.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잘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아이가 입을 통해서 세상을 잘 경험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위생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보시고 그다음 체크하시고 또 도와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전조작기 단계입니다. 전조작기는 2세에서 7세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때는 특징이 뭐죠? 이제 언어가 시작됩니다. 이제 말하기 시작하죠. 쫑알쫑알 됩니다. 굉장히 귀엽잖아요. 언어가 시작되고 언어가 발달하고 언어가 확장이 됩니다. 아주 말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게 됩니다. 귀여워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미운 7살, 2세에서 7세, 이제 미운 7살 때는 왜 미운 7살이라고 할까요? 바로 이 세 번째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중심적 사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기중심적 사고가 뭐냐면 세상의 중심은 나라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은 바로 나다. 세상의 중심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아니라 나라는 겁니다. 그 자기중심적 사고가 이때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들이 이 아이들 키우기가 또 쉽지 않죠. 그래서 미운 7살 이런 표현까지도 쓰죠. 여러분 이 전조작기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선 마트에 가면 상당히 힘드시죠. 여러분 요때 아이들 손잡고선 마트에 가면 얘네들 어디로 가죠? 네,
바로 이제 뛰어서 장난감 코너에 가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 자기가 가지고 싶은 그 장난감 코너로 가서 자신의 눈에 딱 보기에 좋을 만한 장난감을 집게 되죠. 그리고 내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애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은 어때요? 네, 애들도 알아요. 비싼 장난감이 좋은 장난감이라고 아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장난감을 선택을 하는데 그 장난감은 뭐 대부분 다 비싸요. 자, 그래서 그 장난감을 이제 품에 안게 됩니다. 내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 사고 안에 있는 이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내 마음에 드는 장난감을 본 순간 그 장난감은 내 거가 된 거예요. 이미. 아빠 거도 아니고 엄마 거도 아니고 그 다음에 마트 사장님 거도 아니고 내 건 거예요. 이미 내 거가 됐어요. 자, 이제 옆에 아빠가 슬금슬금 걸어옵니다. 아이가 자기 품에 비싼 장난감을 들고 있으니까 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거 장난감이 뭐 이리 비싸노? 아, 못 사겠다. 이거 내려놔라. 못 사주겠어. 못 사주겠어. 자,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이미 자기 거가 됐는데 옆에 그 장난감을 뺏으려는 존재가 나타난 거예요. 아빠가 내 장난감을 뺏는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럼 아이 입장에서는 누가 내 거를 뺏는 자예요? 아빠가 뺏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건 이미 내 거가 된 거예요. 자기중심적 사고가 지금 뇌에서 발달하고 있다니까요.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그럼 이 장난감, 내 품에 안은 이 장난감은 내 거예요. 근데 아빠가 비싸다 비싸다 이러면서 뺏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아이들은요, 아직 비싸다 싸다의 개념이 없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얘의 입장에선 아빠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한 말을 쓰면서 자꾸 내 걸 뺏어가려고 그런 생각이 아이 입장에서는 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이는 어떤 반응을 할까요? 이제 울고불고 난리치죠. 이거 내 거야. 왜 아빠가 뺏으려고 해? 내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자질러지고 울고 있고 여러분 마트에서 종종 보신 장면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엄마가 뛰어옵니다. 뭐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는 아이와의 관계가 아니라 부부싸움이 되는 거죠. 야, 얘가 왜 이렇게 성격이 이러냐? 얘 왜 이렇게 창피하게 이러냐? 누구 닮아서 이러냐? 이러면서 이제 부부싸움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 정확히 아십시오. 아이가 지금 자기 장난감을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은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자기중심적 사고가 발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장난감을 품에 품은 순간 그 장난감은 이미 자기 거가 된 거예요. 계산이 안 돼도 이 아이 입장에서 계산이고 뭐고 몰라요. 그냥 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건 내 거가 이미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뺏기려고 자기가 노력하는 거죠. 울고불고 떼쓰고 내 거라고 계속 잡아당기는 것이죠.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알아야 돼요.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빠가 뺏으려고 하는데 순수히 네 아버님 가져가십시오 이런 아이가 있다면 오히려 그 아이가 지금 아픈 거예요. 심리적으로 아픈 겁니다. 아니면 이 전 시기에, 그러니까 전조작기 전 시기는 감각운동기겠죠. 아기 때 충격적인 경험을 한 거예요. 막 아빠가 뭐 엄청 무섭게 했다라든지 그 다음에 뭔가를 딱 내가 가지려고 그러면 딱 뺏기는 경험을 충격적으로 한 거예요. 감각운동기 때. 그러니까 아빠가 야, 이거 장난감 사지 마. 내 거야. 다시 내려놔. 이러면 순수히 뺏기는 아이가 있다면 좋은 게 아니죠. 오히려 지금 뭔가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이고 그 감각운동기 때 충격적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히 뺏기는 애들은 순종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아픈 거예요.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뭔가 지금 관계상에 상처받는 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뺏기지 않고 막 울고불고 내 거야 막 이런 애들은 건강하구나 얘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 비싼 장난감을 다 사줄 수는 없죠. 그럼 이제 질문이 던져지시겠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장난감을 다 사줄 수 없는데 어떻게 하냐?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잘 설득해라. 근데 잘 안 되죠. 이거 다음에 사줄게. 다음에 가져가자. 설득하는 건 쉽지 않죠. 그럼 애는 더 울고 자기 거라고 하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대체물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장난감 얘가 가지고 있는데 아빠가 보기에 사줄 수 있을 만한 장난감을 딱 들고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자, 이게 더 멋있지 않냐? 아빠가 보기에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하고 대체물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근데 쉽진 않죠. 여전히 얘는 지가 품은 거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방법은 대체 장소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대체 장소.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이 장난감을 마음에 품고 이제 내 거라고 가져가려고 하는 아이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야, 이 장난감 진짜 좋지. 이 장난감 정말 멋있지. 그랬더니 응, 이거 내 거야. 이럴 거예요, 아이는. 자, 그런데 여기 마트 말고 저 옆에 마트 가면 진짜 멋있는 거 더 많아. 거긴 장난감이 좋은 게 더 많아. 그리고 멋진 게 더 많아. 그럼 아이는 이제 혹하겠죠. 오, 정말이야? 오, 거기 가자. 이거 놓고 거기 가자. 거기에서 너가 필요한 거 그냥 다 너 거야. 그쪽 가자. 그랬더니 애가 혹하죠. 대체 장소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놓고 가자. 그럼 이제 애가 놓을 거예요. 장난감을. 그리고 이제 애랑 이제 그 마트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대체 장소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체 장소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다이소에 가면 됩니다. 다이소. 그래서 다이소에 가서 너가 원하는 거 다 너 거야. 다 사줄게. 다 사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대체 장소로 또 데리고 갈 수 있으면 설득하는 거죠. 건강하게 아이와 대화하면서 설득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구체적 조작기 단계입니다. 이때는 이제 학령기 시기죠.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텐데요. 이제 7세에서 한 11세까지 이제 해당이 됩니다. 이때는 이제 자기중심적 사고를 탈피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학교에, 초등학교에 들어갔더니 나 말고 친구들이 있고, 나 말고 또래들이 있고, 또 선후배가 있고, 또 선생님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닐 수 있구나. 나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도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기중심적 사고를 탈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지적 발달의 특징이 보존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존 개념이 뭐죠? 보존 개념은요, 보존된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실험. 여기 이제 물컵은 없는데요. 여기 물컵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물컵에 물이 있어요. 그리고 이 물을 접시에 따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물의 양이 어떻게 됐죠? 답을 해보세요. 물의 양. 여기 컵이 있는데 여기 물이 들어있고 그것을 접시에 따르면 물의 양은 동일하죠.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존 개념이 없는 아이들은요. 이 컵에서 접시에 물을 따랐다. 그러면 물의 높이가 이렇게 있었는데 물의 높이가 낮아졌네 해서 물이 줄었어요 라고 어떤 아이는 얘기합니다. 또 어떤 아이는 물이 이렇게 높이가 있었는데 평평한데 더 넓게 퍼졌으니까 더 많아졌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보존 개념이 지금 형성되지 않은 겁니다. 보존 개념이라는 것은 어떤 용기에 담든지 물의 양은 보존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숫자적 개념, 물량적 개념이 이때 형성되는 겁니다. 이때 돈의 관념도 생기는 거예요. 비싸다, 싸다 이런 수량적 개념이 이 구체적 조작기에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특징 보시면 논리적 사고의 시작이 일어나고 논리적 사고를 하기 시작하고 논리적 사고가 점점 완성됩니다. 여러분, 논리적 사고는 뭘까요? 논리적 사고는요,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생각입니다. 원인과 결과.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에 따른 결과가 나왔어요. 그게 논리입니다. 이 논리적 사고는 원인과 결과가 잘 연결됐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논리적 사고입니다. 여러분, 이때 아이들 키우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 논리적 사고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집에서 아이가 양말을 벗어서 아무 데나 던져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그 아이를 부릅니다. 야, 딸아, 너 양말을 아무 데나 이제 던지면 어떡해? 엄마가 그거 양말 찾느라고 너무 힘들잖아. 양말을 접어서 세탁기 앞에 두란 말이야. 그래야 엄마가 세탁기 돌리기가 쉬울 거 아니야. 이렇게 아이한테 이야기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눈을 똑바로 쳐들고 엄마한테 따지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도 지난주에 그랬잖아. 여러분, 왜 이 아이가 따졌을까요?
이 논리적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리적 사고. 원인, 나는 양말을 아무데나 던졌다. 결과, 그래서 엄마한테 혼났다. 원인, 엄마는 양말을 아무데나 던졌다. 결과, 누구한테도 혼나지 않았다. 이게 억울한 거예요. 이 논리적 사고가 시작이 되고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데 나는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엄마는 양말을 아무데나 던지는 원인이 있었는데 결과는 어느 누구에게도 혼나지 않았다. 이게 억울한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그래서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 조작기에 있는 아이들을 여러분 케어하고 양육하고 가르치는 좋은 방법은 모델링입니다. 모델링. 여러분 모델링이 뭐예요? 엄마 아빠가 모델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모델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한 것만 아이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기가 한 것만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열심히 하는 걸 열심히 그냥 하세요. 그럼 아이가 나를 보고 따라하는 겁니다. 이게 모델링입니다. 양말을 내가 세탁기 앞에 두는 모습을 보이면 모델이 되면 아이도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양말을 세탁기 앞에 두게 되는 거예요. 자, 교회 학교 선생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야 아이들한테 기도해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은 기도도 안 하면서 아이들한테 기도해라 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선생님은 하루에 석 장씩 성경 읽지도 않은데 아이들한테는 야, 우리 반은 하루에 석 장씩 성경 읽는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먼저 해야 되는 거죠. 먼저 모델이 돼서 먼저 그것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따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델링 중요한 기독교 교육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모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요. 형식적 조작기입니다. 형식적 조작기는 청소년 시기죠. 11세에서 한 15세 정도까지 해당되는데요. 이때는 추리력, 예측력이 발달하고 추상적 사고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추리력, 예측력부터 보세요. 추리력은 지금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 예측력은 이제 과거서부터 진행되어 온 것이 미래에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게 예측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추리력과 예측력의 시간적 관점은 현재, 과거, 미래 중에 어디입니까? 미래죠. 미래, 추리, 미래에 어떻게 되나? 예측, 미래에 어떻게 되나? 미래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청소년 아이들은 미래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게 많습니다. 그들은 3년 후 미래, 5년 후 미래, 10년 후 미래, 20년 후 미래, 30년 후 미래, 계속 미래에 대한 관심이 계속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미래입니다. 미래 어떻게 될까? 미래 어떻게 될까? 저도 고등학교 때 시절 돌아보면은요, 고1 때 계속 매일매일 계획을 세웠어요.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재밌어가지고 지금까지 버리지 않고 있는 제 노트인데요. 계속 매일매일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이 일일 계획이라기보다는 계속 미래에 대한 계획이에요. 앉아서 공부 안 하고 맨날 내년 모습은 어떨까? 내후년 모습은 어떨까? 대학 가서 모습은 어떨까? 대학 졸업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 이 미래에 대한 계획, 미래에 대한 모습을 계속 써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 그때는요 미래에 대한 관심이 뇌에서 발달하는 겁니다. 내 뇌의 지력이 그걸 발달시키는 겁니다. 지적 발달에서 중요한 내용이에요. 미래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애들 중학생의 관점에서 봅시다. 그럼 중학생의 이제 미래는 고등학생이겠죠? 그럼 중학생 때 고등학교까지의 미래만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고등학교 이후에 대학교, 그 다음에 대학교 이후, 그 다음에 20살 때, 뭐 30살 때, 뭐 40살 때, 50살 때, 60살 때 쭉 미래를 생각하다가 우리 인간의 마지막 미래 어디죠? 네, 죽음이죠. 죽음에까지 생각해요.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은요, 죽음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죽음. 우리 청소년 아이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낭만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청소년들의 삶이 각박하고 힘들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으면 입시가 있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많다고요.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하기 싫은 공부도 해야 되고 너무나 바쁘게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다시 와서 공부하고 숙제하고 너무 힘들잖아요. 애들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죽으면 이 스트레스가 다 끝나는 걸까라는 낭만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해서 무서워합니다. 무서운 태도를 갖고 있어요. 죽음하면 떨리는 거예요. 죽음하면 무서운 겁니다. 죽으면 내 존재가 무의 상태가 되나? 내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는 걸까? 죽으면 나는 이제 없는 걸까? 이런 두려움이 이제 엄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죽음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는 낭만적인 태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려운 태도, 무서워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무서워요. 그럼 이 죽음에 대해서 애들이 생각하면서 이 죽음을 해결할 길은 없을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즉, 죽음 이후에 미래는 없을까? 아이들은 지금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넘어가는 미래는 없을까? 죽음을 해결하는 미래는 없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 고민을 하다가 추상적 사고, 추상적인, 여러분 죽음 이후의 세계는 추상이죠. 구체, 추상과 구체가 있는데요. 구체는 추상의 반대입니다. 구체는 눈에 보이는 물체예요. 추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 눈에 안 보여요. 어려운 말로 형이상학, 형이상학에 대한 관심이 생겨요. 그 다음 신학에 대한 관심이 생겨요. 죽음 이후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누군가가 없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신관념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 개념을 만나게 되고 우리 기독교 용어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열망이 강력하게 청소년들 마음 가운데 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분, 그러나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나의 죽음 이후의 미래도 책임져 주실 분, 그분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찾습니다. 저도 청소년기에 열심히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가장 중요한 필드가 어디죠? 수련회죠. 수련회는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하나님 찾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기 수련회 때 아이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기독교 신문들이 연구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성인들 중에 하나님을 언제 만났냐라고 조사를 했더니 대략 3분의 2가 청소년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답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수련회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목회자가 되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됐거든요. 자,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하나님을 열심히 찾다가 이제 하나님을 쉽게 만나는 거죠. 여러분, 재미있는 생각이 안 듭니까? 왜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잘 만날까? 청소년기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잘 만날 수 있을까? 그것은 이 지적 발달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 청소년 아이들은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고 죽음을 뛰어넘는 자신을 이제 구원해 줄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 개념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싶어요. 하나님, 저에게 구원을 주세요. 그런 이제 갈망이 생기는 것이죠. 이 뇌에서 그런 갈망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남의 방법은 예레미야서 29장 13절,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리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신대요. 근데 청소년들은 관심사니까 하나님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회 때 하나님을 쉽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이제 청소년들 마지막입니다. 의심하기. 여러분, 청소년들 중에 이제 의심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의심은요, 이건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물음표 던지기입니다. 물음표. 지금까지 되어온 것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져보는 겁니다. 이게 과연 진짜냐? 이게 정말 맞는 걸까? 물음표를 던지는 시기가 바로 형식적 조작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아이들은요 지금까지 되어져 온 거 엄마 아빠로부터 들어왔던 내용들 그리고 선생님으로부터 들어왔던 내용들 이것이 과연 진짜냐 물음표를 던지는 시기라는 겁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지적 발달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요 이전 아이들은 이제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는 걸 고지고대로 듣잖아요. 선생님이 말하는 거 고지고대로 듣잖아요. 그런데 이제 청소년 시기가 되면 이게 진짜 맞는 걸까? 이게 진짜일까? 물음표를 던진다는 거예요. 자, 이걸 신앙에 접목을 하면 이제 교회에 이제 오래 다닌 아이들, 그다음 모태신앙인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가 되면 소위 방황을 한다고 그래요. 신앙적 방황. 근데 그건 신앙적 방황이라기보다는 신앙적인 물음표 던지기가 더 맞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이런 거죠.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이 이제 엄마한테 와서 엄마 나 이제 교회 안 다닐래. 이제 엄마가 놀래죠. 왜? 무슨 일이야? 내가 지금까지 이제 믿어왔던 하나님 잘 모르겠어. 무슨 얘기야? 얘가 시험 들었나? 얘 왜 이래? 기도해야 돼. 막 이제 엄마들이 놀라죠. 엄마가. 나 이제 교회 잘 못 다닐 것 같아. 얘 뭐 하는 거야? 무슨 얘기하는 거야?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겠어. 그럼 이제 엄마 아빠는 당황스럽죠. 얘가 지금 의심이 왔구나. 얘 지금 뭐 믿음이 흔들리나. 얘 지금 뭐 방황하고 있나. 그러면서 고민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 아이가 저 교회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진짜 모르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진짜 뭐 교회 안 나가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나의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라는 뜻이에요. 이제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실제 알고 싶어요. 이런 뜻이에요. 기존에는 엄마 아빠가 들어왔던 하나님, 이야기해왔던 하나님, 그래서 내가 들어왔던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내가 진짜 나의 하나님을 찾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욥도 그런 고백하죠.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귀는 간접적인 거잖아요. 근데 눈은 직접 보는 거잖아요. 직접 체험이잖아요. 이게 신앙의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청소년기는 이전까지는 엄마 아빠로부터 들어왔던 하나님. 근데 이제 내가 직접 하나님 찾고 싶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서 가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내가 알고 내 의지로 가고 싶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요. 이제야 비로소 신앙적인 관심이 실제적으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의심하는 아이가 있다면 교육학적인 이 물음표거든요.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차분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차분하게 그리고 엄마 아빠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교회학교 선생님이 만난 하나님을 설명을 해주세요. 간증만큼 좋은 방법이 없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이래. 하나님 이런 분이죠. 하나님 만나니까 이렇게 좋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니까 이렇게 행복해. 선생님이 그 고백을 나눠주세요. 자신의 삶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좋은 방법은 여러분 간증을 좀 많이 보게 하세요. 유튜브에 간증이라고 치면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분야별로도 나와요. 연예인 간증하면 연예인들 간증이 쭉 나와요. 가수 간증하면 가수 간증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경영인 간증 치면 경영인들 중에 간증한 그 간증들이 쭉 나옵니다. 그걸 선생님들이 좀 보시고 선별하셔서 우리 애들이 보면 정말 도전을 받을 만한 좋은 내용이 있으면 그 링크를 아이들한테 보내주고 보게 하세요. 그 간증. 그런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 이렇게 간증하는 걸 통해서 나도 내 하나님 알고 싶어요. 나도 만나주세요. 나 하나님 정말 알고 싶어요. 그런 열정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자, 이 지적 발달에 대한 부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길게 했는데요. 여러분 참고로 꼭 기억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 교육할 때 좀 이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가르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적 발달을 자극하는 이제 좋은 교육 방법은요. 성경 듣기, 그 다음에 성경 묵상, 성경 암송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듣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듣는 게 왜 중요하냐면 상상력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읽기보다 듣기가 훨씬 더 상상력 자극하는 데는 좋습니다. 그래서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성경을 많이 듣게 해주세요. 그럼 상상력이 풍성해져요. 요즘에 성경 듣기 앱이 많잖아요. 좋은 앱들.
우리가 일일이 안 읽어줘도 좋은 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앱을 들려주세요. 성경을 듣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쉐마 교육,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게 쉐마 구절이에요. 쉐마가 들으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교육에 대해 우린 관심 많아요. 뭐 히브리 교육, 뭐 다양한 하브루타 교육, 뭐 굉장히 많은 유대인 교육에 관심이 많은데요. 유대인 교육의 핵심은 듣기 교육입니다. 들으라, 듣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강영우 박사님 이제 아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강영우 박사님 아시죠?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신데요. 이제 시각 장애인으로서 미국 사회에서 이제 가장 높은 이제 고위 공직자로 활동하셨던 대단한 분이시죠. 근데 그분이 이제 자녀 교육을 아주 잘 시키셨는데요. 그 두 아들들도 신앙적으로도 잘 컸고 또 이제 사회적으로도 이제 자기 커리어를 잘 쌓고 지금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살아갑니다. 두 아들들이. 그래서 두 아들들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 아버지의 교육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공부도 두 분들이 다 잘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지적 성장을 할 수 있게 된 중요한 이유는 우리 아버지의 교육 덕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이었냐면 이 아이들이 두 아들이 어렸을 때 이제 잠을 자야 되잖아요. 방에서 두 아들이 잠을 자는데 항상 아버지는 그 방에 들어오셔서 책을 읽어주셨다는 거예요. 책. 여러분 시각장애인은 점자책을 읽기 때문에 불을 꺼도 책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아들은 이제 잠자기 위해서 이제 방에 불을 끄고 아버지는 들어오셔서 점자책으로 책을 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은 아들들은 아버지가 읽어주시는 책을 통해서 상상의 나래를 펴며 상상을 하면서 잠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본인들의 지적 성장에 가장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듣는 거예요. 계속 밤마다 아버지가 들려주시는 이야기, 아버지가 읽어주시는 책, 그걸 들으면서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잠이 들었어요. 그게 지적 발달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 이 얘기입니다. 듣기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묵상입니다. 여러분 묵상은 자기 이해 지능이 높아져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묵상이에요. 여러분 묵상은 두 가지를 찾는 겁니다. 성경 묵상은 본문 속에서 하나님 찾기, 하나님의 생각 찾기. 여러분 본문에서 어떤 본문을 읽든 묵상하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본문 안에서 찾는 겁니다. 그 묵상을 하면 너무너무 좋은 지적 발달 자극 교육이 돼요. 자, 그 다음은 암송이죠. 외우는 겁니다. 외우는 단계도 중요해요. 컨텐츠를 넣는 거예요. 외운다라는 건 컨텐츠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력은 컨텐츠를 바탕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창의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상상력이 갖춰지고 그 다음 묵상을 통해 그 다음 내용이 들어올 때 그 다음에 그게 버무려져서 창의력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의력은 컨텐츠를 바탕으로 나온다. 창의력은 실행 가능한 상상력이다. 여러분 상상력은 현실에서 실행 가능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상상은 무한대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그러나 창의력은 실제 현실에서 작동하는, 현실에서 실행 가능한 상상력이에요. 그러니까 상상력 중에서 현실성이 가장 뛰어난 영역이 창의력이에요. 그래서 현재에 중요하게 현실화할 수 있는 그게 창의력입니다. 그래서 창의력 교육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창의력은 요 단계로 만들어져요. 상상력을 자극해요. 듣기를 통해, 그 다음 생각을 하죠. 묵상을 통해, 그 다음 컨텐츠를 넣죠. 암송을 통해, 그리고 나서 창의력, 실행 가능한 상상력인 창의력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단계로 여러분이 교육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학습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책 읽기, 영어, 공부 아닙니다. 노는 거로 애들한테 인식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책 읽기가 공부인 애들이 있고 책 읽기가 놀이인 애들이 있어요. 책 읽기를 강요받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책 읽기를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아이가 있어요. 당연히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아이들의 능률이 훨씬 좋겠죠.
그래서 엄마, 아빠 또 선생님들의 역할은 공부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공부는 일이 아니야. 공부는 쉼이고 놀이야. 인지를 바꿔주는 겁니다. 여러분 인지라는 게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게 전환이 돼요. 계속 듣다 보면 주입이 되고 전환이 됩니다. 공부는 일이 아니야. 공부는 일이 아니 놀이야. 공부는 쉼이야. 쉼이야.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아 그래 공부는 쉼이야. 공부는 놀이가 될 수 있어. 라고 인지가 바뀌어요. 여러분 고등학생이 됐는데도 공부를 정말 싫어하는 아이들은요. 그 전엔 시기 때 뭐 초등학생이든 중학생 시절 때 공부에 대한 잘못된 인지가 형성된 거예요. 공부는 일이다. 공부는 무조건 해야 된다. 공부는 뭐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라는 잘못된 인지가 생긴 겁니다. 뭐 초등학교 시절에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아빠가 들어와서 야 텔레비 꺼 공부해 공부해. 그럼 이제 인상 쓰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이렇게 인지가 형성되는 거예요. 아 공부라는 건 내가 보고 싶은 텔레비를 못 보게 만드는 거구나.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인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뭐 게임을 하고 있는데 공부해 그러면 아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못하게 막는 재미없는 게 공부구나. 이런 인지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를 바꿔주면 바뀝니다. 여러분 아이한테 얘기하는 거죠. 아이야 아빠가 쉴 때 뭐 하지? 여행 갈 때? 그럼 얘기합니다. 책 가져가지. 저는 이제 놀러 갈 때 책을 가지고 가거든요. 읽고 싶은 책. 그럼 아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빠가 쉬는 날에 놀러 가는데 책을 가져가. 책이 일이라면 내가 왜 책을 가지고 갈까? 놀러 가는데. 책 읽기는 일이 아니야. 책 읽기는 놀이고 쉼이야. 그래서 아빠가 쉬는 날 놀러 갈 때 읽고 싶은 책 가지고 가는 거야. 자, 우리 비행기 타고 어디 갔을 때 영화 봤는데 영어로 나왔잖아. 자막 없이. 그래서 그 영화 제대로 못 봤잖아. 만약에 우리가 영어를 잘한다면 그 영화를 너무나 재미있게 보았을 거 아니야? 자, 영어 공부는 공부가 아니라 영화 보기 위한 거야. 그리고 길을 가는데 미국 사람, 외국 사람이 나타나는데 대화, 말을 걸어서 내가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재미있겠냐? 그래서 영어는 공부가 아니라 외국 사람들과 대화하고 친구 되려는 도구야. 영어 잘하면 친구가 되는 거야, 외국 사람들이랑. 너무 재밌겠지? 신나겠지? 인지를 바꿔주는 거예요. 책 읽기, 영어는 일이 아니라 놀이고 쉼이고 재밌는 거다. 인지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모델링입니다. 부모와 함께 하십시오. 부모가 이제 영어 공부를 하면서 아이한테 영어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거죠.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해요. 무슨 공부할 때 엄마 아빠도 같이 옆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한테 너 성경 봐라.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함께 하자.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모델링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또 교회학교 선생님과 함께 모델링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그 다음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세요.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특히 아이가 부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좋아요. 아까 제가 들었던 예를 들게요. 양말을 아이가 막 아무데나 던진다고 해보세요. 그럼 엄마 아빠가 화가 나죠. 그러면 가가지고 막 너 왜 양말을 아무데나 던져 이게 아니라 왜 양말을 아무데나 던지니? 차분해지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는 아이가 그냥 던졌어 뭐 그러면서 엄마 아빠 더 힘들게 할 거예요. 그러나 계속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 어느 순간 아이는 스스로 생각할 때가 옵니다. 그럼 행동 수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아이가 공과 시간에 계속 존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왜 조는데? 왜 어제 잠을 잘 못 잤니? 왜 공과 시간에 계속 잠만 자니? 계속 왜를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옆 사람과 잡담하는 아이가 있다면 너는 왜 공과 시간에 옆에 친구랑 계속 잡담을 해? 왜를 자꾸 던지는 거예요. 화를 내지 마시고 더 차분하게 왜를 질문 던지면 어느 순간 그렇지 내가 왜 이 행동을 했는지 생각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내는 것도 습관화된 겁니다. 부정적인 행동,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아이가 했을 때 화가 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습관화돼요. 화를 내면 또 내고 더 빨리 내고 더 심하게 내게 돼요. 이거 습관화되는 거예요. 반대로 차분하게 왜 그랬는데 이 질문 던지는 것도 습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심리적 발달 이해에 이제 중요한 이제 이론가가 에릭 에릭슨이라는 학자입니다. 이 에릭 에릭슨이라는 학자는 전생의 발달을 이야기했어요. 생애의 전생에 발달이 있다는 거예요. 발달이라는 건 아이 될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발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론 중에 중요한 이론이 각 단계마다 발달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제를 수행해야 되고 수행하지 못했을 때는 수행하지 못한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영아기 때는 이제 아기 때죠. 이때 중요한 발달 과제는 신뢰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아이는 울면서 엄마 아빠를 찾죠. 배고파도 울어요. 심심해도 울어요. 계속 울어요. 운다라는 건 엄마 아빠 내 옆에 와달라는 거거든요. 그럼 아빠 엄마가 옆에 오면은 신뢰감이 형성돼요. 그러나 아무리 울어도 엄마 아빠가 나타나지 않으면 불신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잘못된 결과죠. 여러분 이 에릭슨 이론이 중요한 게 이 잘못된 결과가 끝까지 어른이 돼서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물론 잘된 결과, 심리적 과제를 이뤘을 때 신뢰감 형성이 되면 이것도 어른이 돼서 또 긍정적인 영향을 계속 주게 되는 것이고요.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을 어른이 돼서도 주는 거예요. 심리적 과제, 발달 과제를 이루면 그게 어른이 돼서도 좋은 영향을 주고 이루지 못하면 그 부정적 결과가 어른이 돼서도 연결되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유아기 때입니다. 이때는 애들이 배변기죠. 화장실에 혼자서 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혼자서 잘 가면 자율성이 생기는데 막 혼자 가다가 실수하거나 화장실에 가서 혼자 용변을 봐야 되는데 잘 못한다라든가 실수를 하거나 이러면 이제 수치심이 생겨요. 거기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괜찮아 하면 괜찮은데 너 왜 아무데나 쉬를 해? 너 이때까지도 그렇게 혼자 쉬도 못하면 어떡해? 라고 혼을 내면 애가 수치심이 생기고 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아동기 때는요. 이때는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잘 되면 자발성이라는 덕목이 형성되고 자발적으로 못한 경우에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다가 실수해서 혼났을 때는 죄책감이 온다는 겁니다. 요때 아이들 여러분 유치원 애들 보면 엄마가 일하고 있는데 아빠가 옆에서 집안일 하고 있는데 내가 도와줄게요 우는데 제가 여기 닦을게요 하도 닦다가 더 망치는 경우들 있잖아요. 잘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려고. 근데 잘 못한 경우에 괜찮아 해줘야 되는데 혼났을 경우에는 죄책감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학령기 때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는 열심히 부지런히 뭔가를 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하면서 그게 잘 심리적인 부분에서 정리가 되면 근면성이라는 덕목이 맺혀지지만 열심히 했는데도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열등감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칭찬이라는 것은요 모든 연령대에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이 학령기 때 정말 중요합니다. 애들이 뭔가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칭찬을 해줘야 돼요. 열심히 뭔가를 하는 이유는 칭찬받고 싶어서요. 엄마 아빠로부터 교회학교 선생님으로부터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한 거에 대한 칭찬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칭찬받지 못하면 열등감이 오고 이 열등감은 성인이 돼서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청소년기입니다. 청소년기는 자기 정체성, 자아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시기고 그걸 찾아가는 시기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면 자아 정체성이 이제 형성이 되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게 되면 정체성 혼란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기 때는 열심히 이제 친밀감 속에서 누군 상대방을 찾는 거죠. 같이 만나는 이때가 짝을 만나는 시기잖아요. 상대방 이제 결혼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하고 그러면 이제 친밀감이라는 덕목이 형성되지만 만나지 못할 경우에는 소외감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청년기 때는 열심히 이제 일하고 그러니까 장년기 때는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일한 거에 대한 이제 보상을 받는 시기입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이 오면 생산성이라는 덕목이 맺혀지고 열심히 일했는데도 뭔가 받지 못했다고 느끼면 침체가 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 노년기, 은퇴 후의 노년기 때는 내 인생의 모든 과정을 돌아보면서 종합하고 의미를 찾는 시기입니다. 의미를 찾으면 통합성이라는 덕목이 오는데
내가 평생 뭐하고 살았지? 의미를 못 찾으면 절망감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릭슨의 이론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심리적 건강을 위한 교육은 칭찬입니다. 칭찬. 여러분 칭찬의 이제 방법이 있죠. 칭찬의 방법은 구체적인 칭찬, 그다음 개별화된 칭찬입니다. 추상적인 칭찬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구체적이고 개별화된 칭찬이 칭찬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너 안경이 얼굴 모양과 정말 잘 어울린다. 이제 교회 학교에 이제 우리 반에 어떤 아이가 안경을 바꿔서 차고 왔어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칭찬해 주는 거죠. 너 안경이 얼굴 모양과 너무 잘 어울려. 여러분 이건 칭찬이에요. 왜? 구체적이고 개별화됐습니다. 이 아이한테만 지금 딱 맞는 안경이고 이 얼굴 모양도 그 아이의 고유한 거기 때문에 개별화된 거예요. 근데 우리 반 아이들이 5명인데 착하다, 예쁘다, 귀엽다. 여러분 이런 칭찬은 추상적이고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건 칭찬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구체적이고 개별화된 칭찬을 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 말씀이 능력인 거 믿으시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말씀 가지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귀한 존재야. 스바냐 3장 17절 너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너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말씀 가지고선 계속 이제 사랑한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 심리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 아이들의 심리를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의 이야기 들어주기입니다. 여러분 상담은 Art of Listening입니다. 듣는 예술이 상담이에요. 잘 들어주는 거예요. 잘 들어주면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훈련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비전 교육입니다. 여러분 비전 교육은 아이들의 재능을 눈여겨보시고 그리고 아이들의 재능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은요, 애들의 진로까지도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학교에서 못 해줘요. 학교는요, 성적 가지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이들의 그 재능을 가지고선 어떻게 진로로 연결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아이를 통해 원하시는 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찾는 그 교육은 그 코칭의 프로그램은 교회 학교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전 교육이 우리가 또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요거는 다음의 강의 때 또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 다음 샘플 보여주기. 좋은 샘플들이 많아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전문성을 가지고 사회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좋은 샘플들이 많으니까 그런 샘플들을 보여주세요. 유튜브를 통해서 찾을 수도 있고요. 책을 통해서도 찾을 수 있어요. 아이들한테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이 영상 한번 볼래? 그리고 이 책 한번 볼래? 자서전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영상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은요. 이 선별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영상이 아이들한테 좋은 영상인가 그리고 어떤 책이 아이들에게 정말 비전, 진로에 좋은 영향을 주는 책인가 선별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문화적 발달 이해입니다. 여러분 문화라는 것은 shared, 영어로 표현하면 shared value, shared philosophy, shared belief, shared lifestyle, 공유가 중요합니다. share라는 건 공유하는 겁니다. 함께 공유하는 가치, 함께 공유하는 철학, 함께 공유하는 신념, 함께 공유하는 삶의 스타일, 함께 공유하는 음식, 이 모든 게 문화입니다. 공유하는 게 문화예요. 근데 이 문화를 연구해 보면 재밌는 현상이 과반수를 넘기면 문화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과반이 상당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반 아이들 7명 정도 이제 수업을 한다고 해 보세요. 공과 수업을. 근데 그중에 한 4명이 자고 있어요. 졸다가 자고 있으면 나머지는 영향을 받아서 슬금슬금 눈이 감기게 돼요. 자게 됩니다. 이게 문화가 형성된 거예요. 과반이 이제 자면 나머지는 여기서 자도 되는구나. 자도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말 안 하는구나. 그게 문화가 형성되는 거예요.
공과 시간에 졸고 자는 문화가 형성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문화는 과반을 넘김이 형성된다. 그리고 과반이 넘기면 또 문화가 바뀌기도 합니다. 다른 문화가 들어와서 과반수 이상이 그걸 공유하고 있다면 또 문화가 바뀌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공통된 문화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 아이들이라 하면 초중고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여러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초중고 아이들은 너무 달랐어요. 문화가 다른데 인터넷이 발달하고 아이들이 유튜브 세대가 되면서 초등학생 아이들도 원래는 고등학생이 봐야 될 영상을 봐요. 여러분 초등학생 원래 옛날에는 동요 불렀거든요. 지금은 아이돌 그룹 노래 다 불러요. 고등학생들이 예전에 그 고등학생들이 주로 좋아했는데 지금은 초등학생도 좋아해요. 유튜브 때문이에요. 유튜브로 다 정보가 오픈됐기 때문에 애들이 들어가서 본다고요. 그러면서 초중고의 이제 문화가 비슷해졌어요. 온라인 사회가 되고 유튜브 사회가 되다 보니까 정보가 다 오픈되다 보니까 그걸 다 같이 공유하고 향유하다 보니까 공통된 문화가 훨씬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들의 공통된 문화는 초중고 아이들의 문화입니다. 자, 보세요. 친구 형성. 초중고 아이들은 이제 친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인생에 정말 의미 있는 친구,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대화가 되는 친구. 그래서 친구 관계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 아이들은 반항아적인 기질이 있죠. 막 따지죠. 그 따지는 이유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그 인지 발달 부분, 지적 발달 부분에서 물음표 던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가? 엄마 아빠가 얘기한 게 진짜인가? 선생님이 얘기한 게 진짜인가? 그래서 어른 입장에서 봤을 땐 그게 반항아적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아이 입장에선 궁금해서 던지는 거. 이게 진짜인지 한번 뒤집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반항아적인 모습이 있다는 거고요. 어른의 측면에서는 봤을 때. 세 번째는 SNS 전문가. 우리 아이들은요, SNS 전문가입니다. SNS로 뭐든지 다 하죠. 온라인으로 아이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 나누고 온라인을 더 친숙하게 여기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멀티플레이어 세대입니다. 멀티플레이어. 여러 개를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세대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공부하면서 이어폰 끼는 두 가지 일을 하는 세대였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다양한 거래요. 공부하면서 이어폰 끼고 그 다음에 유튜브 강간이 보고 또 옆에 애랑 또 잡담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발 구르기도 하고 다양하게 발 구르면서 운동도 하고 다양하게 뛰면서 책 보고 이어폰 끼고 음악 듣고 옆 사람과 얘기하고 한 번에 다양한 것을 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 세대라는 겁니다. 요즘 빨리빨리 문화가 더 심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바쁘니까 바쁜 상황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멀티가 되게끔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은 얼리 아답터입니다. 여러분, 얼리 아답터는 특히 이제 새로운 신제품이 나왔을 때, 핸드폰 같은 경우, 새로운 신제품이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사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고 새로운 핸드폰이 나오면 제일 빨리 가지고 싶고 사고 싶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래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새로운 핸드폰을 갖고 애들한테 가져가서 자랑하면서 너는 이 핸드폰도 있네. 너는 없는데 나는 있네.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애들 하는 온라인 게임도요. 새로운 온라인 게임이 나오면은 제일 빨리 그거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레벨, 그 레벨에 올라가서 아이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 이 게임 잘한다? 이 게임 너네 나보다 못하지? 그러면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겁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는 탈민족성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보는 영상들 보면 외국인들이 이제 나와서 한국말로 얘기하는 프로그램들, 영상들이 많죠. 또 애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에 외국인들이 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지금 민족에 대한 개념이 약화됐어요. 이게 탈민족성이라는 특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친구 관계 이중성. 내 마음에 맞는 친구는 최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친구는 적으로 알아요. 적. 이중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죠? 애들 중에 무서워요. 이건 친구 관계 이중성은.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아이는 친구인데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적으로 하니까 우리 학교에 이제 중요한 또 위험한 그런 문제, 이슈들 뭐죠?
뭐 왕따의 문제, 그렇죠? 뭐 학원 폭력의 문제. 이게 왜 나오죠? 학교에서? 친구 관계의 이중성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어떤 걸 공유하고 있는지, 어떤 문화가 있는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대처해서 교육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대처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도 있고, 대처해서 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어른 지향성입니다. 아이들은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해요. 왜?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되고 싶은 그런 어른 지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팬덤 문화입니다. 팬덤 문화는 스타를 따라다니는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팬이 스타를 따라다니는 문화가 팬덤 문화거든요. 이건 청소년들의 뭐 특징이었는데 예전에는, 지금은 초등학생도 다 이런 문화 속에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스타를 따라다니는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또 자유갈망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자유를 갈망하죠. 빨리 자유롭게 살고 싶다. 지금 너무 힘들다. 지금 너무 구속된 게 많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자유를 갈망합니다. 그 다음 비밀 이야기하는 존재. 아이들 의외로 굉장히 외로워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나의 비밀을 털어놓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소속감. 아이들은 어디에 소속되길 원해요. 제가 지금 방금 얘기했지만 애들 외로워요. 그래서 어디에 나는 소속되고 싶다라는 그런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보면 끼리끼리 몰려다니잖아요.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소속감 때문이에요. 자기네끼리 모여서 뭐 이름도 정하고 우리 모임은 뭐다 이런 걸 왜 하고 싶어 하냐? 소속되길 원하는 소속감의 갈증, 갈망 때문입니다. 자, 다음은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물론 돈에 대한 욕심은 뭐 연령 초월해서 다 있지만 특히 우리 아이들 가운데 많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아이들의 수중에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먹방을 이제 보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너 먹방을 왜 볼까요? 먹는 방송을? 다른 사람이 먹는 방송을 왜 볼까요? 이것을 분석해 보면은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이 그 안에 서려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지갑에 떡볶이 사 먹을 돈밖에 없는데 저 방송에 나오는 유튜버는 이만큼 맛있는 음식 차려놓고 그걸 다 먹어요. 그 다음 비싼 음식 차려놓고 그거를 한두 시간 이야기하면서 다 먹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은 그 먹방을 보면서 먹방을 인도하는 유튜버를 자기라고 동일시합니다. 동일시 현상이 일어나요. 내가 먹는 거로 착각하는 거죠. 와, 나도 이제 이렇게 먹고 싶은 거 다 차려놓고 내가 다 먹는구나라고 동일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 나는 지금 떡볶이 사 먹을 돈밖에 없는데 이렇게 유튜버는 많이 차려놓고 사갖고 먹네? 와, 이건 나라고 생각하고 먹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나라고 생각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방 심리를 봐도 요 소유에 대한 욕심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내용은 애들이 무엇을 좋아할까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고요. 아이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아이들의 문화를 해석하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이들의 문화를 변혁하기 위한 시도를 해야 됩니다. 이 3단계입니다. 문화 수용자, 문화 해석자, 문화 변혁자. 근데 문화 변혁이라는 것은 아이들의 문화의 형식 안에 본질적인 내용을 넣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교회에 갔는데 한 아이가 음악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학교 선생님이 너 어떤 음악 듣고 있냐? 선생님도 한번 들어볼게 하고 이어폰을 하나 껴본 거예요. 아이가 듣고 있는. 그때 랩이 나와요. 랩. 애들 랩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은 나우나 팬이에요. 나우나 팬. 그러면 이 아이가 듣고 있는 랩 음악이 들리겠습니까? 그 말도 빨리 하는 게. 그래가지고 말을 막 빨리 하잖아요. 랩은. 뭐 듣기 별로겠죠. 이 선생님은 트로트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 아이한테 이거 뭐 이런 걸 왜 들어? 이거 왜 이렇게 가사가 빨리 나오냐? 이렇게 말을 빨리 하냐? 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그때는 비록 내가 그 랩 음악이 별로이더라도 야, 이거 신기한데? 야, 이거 신선한데? 이렇게 말을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냐? 야, 선생님 참 이거 재밌는데? 야, 선생님도 이거 되게 좋은데? 듣기 좋은데? 이거 무슨 음악이야? 어느 가수야? 여러분, 이 단계가 문화 수용자 단계입니다. 수용해 주는 거예요. 아이가 좋아하는 랩 음악 수용해 주고 나도 호감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애가 좋아하는 그 랩 음악을 나도 들어보는 거죠. 계속 들어보면서 왜 좋아할까? 랩 가사가 좋아서 듣는 걸까? 랩이라는 음악의 장르가 좋아서 듣는 걸까? 이 래퍼가 멋있게 하고 나와서 좋아하는 걸까? 왜 좋아할까를 해석하는 단계. 이게 문화 해석자의 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근데 아이가 듣고 있는 랩 음악이 가사가 좀 이상해. 가사가 좀 선정적이고 폭력적이고 아이가 듣기에는 좀 안 맞아요. 그럼 이제 변혁을 시도해야 돼요. 변화를 시도해야 돼요. 그 변혁이 아이들의 문화의 형식 안에 본질적인 내용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그 아이를 만나서 랩이라는 형식, 문화의 형식, 여기서 제가 랩을 예를 들었죠. 그럼 문화의 형식은 랩입니다. 랩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듣지 마!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차단되죠. 아이와 대화 차단이에요. 랩 듣지 마! 이게 아니라 랩이라는 형식은 인정해 줘요. 그리고 그 안에 가사는 본질적인 내용을 넣어주는 거예요. 본질적인 내용. 좋은 가사를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좋은 가사를 가지고 랩을 시도하는 좋은 가수들이 있어요. 그 가수들의 음악을 추천해 주든지 아니면 선생님들이 미션을 주셔도 돼요. 제가 예전에 해본 방법인데요. 랩 좋아하는 아이한테 창세기 1장, 2장을 읽고 하나님의 창조라는 주제로 랩을 만들어 보라고 이렇게 미션도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일 예배 때 우리 청소년 예배 때 헌금 특송 때 자기가 만든 랩을 가지고선 특송을 하게 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미션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창조라는 주제로 너가 랩 가사를 써봐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주제로 랩 가사를 써봐라. 그래서 자기가 랩 가사를 써보는 그런 이제 미션도 줄 수 있는 거예요. 랩이라는 형식 안에 본질적인 내용, 좋은 내용을 넣는 것이 문화 변혁의 단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많이 공부하셨나요? 오늘 강의 마치면서 생각해 볼 점은 첫 번째,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한 창의적인 노력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만의 창의적인 노력의 방법은 뭡니까? 이걸 꼭 있어야 돼요. 이걸 꼭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청소년 아이들 깊이 있게 연구할 때는요, 청소년 아이들이 있는 공간에 이제 옆에 가서 그들의 대화를 들어요. 청소년들이 이제 집에 가는 시간대에 이제 지하철 타고 가잖아요. 그럼 제가 일부러 지하철을 타요. 그리고 3, 4, 5 아이들끼리 모여 있는데 이제 옆쪽으로 가봐요. 그리고 걔네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리얼 청소년 연구예요. 그렇죠? 아이들이 자기네끼리 또래 공동체에 있을 때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듣는 것이 정말 리얼 청소년 연구입니다. 아이들의 문화, 아이들의 말투, 아이들의 어법,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그 대화 속에 다 드러납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제 창의적인 노력의 방법이지,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한. 여러분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양육하는가.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도 우리가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교육하고 양육할 수 있을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고 고민하시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